그의 방 안은 절제된 미학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은 없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 있었다. 저녁 식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개인 셰프가 준비한 최고급 스테이크와 와인 한 병. 그는 식탁에 홀로 앉아 칼로 고기를 썰었다. 칼날이 접시에 닿는 쨍그랑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이 박동하는 소리처럼 무심하고 건조했다. 그는 맛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생존을 위한 의식처럼 기계적으로 포크질을 할 뿐이었다. 그의 눈길은 창밖으로 향했다. 반짝이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그에게만 허락된 거대한 스크린 같았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사람들은 그를 추앙했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비즈니스 파트너와 미디어의 카메라 플래시뿐이었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는 계산적이었고 진심이라는 단어는 먼지 쌓인 고서 구슈 속 단어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손목에는 낡은 은색 회중시계가 걸려 있었다. 무수한 스크래치가 새겨진 멈춰버린 시계. 모두가 최신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는 시대에 그는 이 낡은 시계를 고집했다. 그는 가끔 시계를 손으로 매만지곤 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결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가슴 깊이 박힌 맹세의 상징이었다. 그에게 사랑이란 관계란 결국 고통과 배신을 가져오는 부질없는 감정의 사치였다. 그는 차라리 고독을 선택했다.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고독을. 바로 그때 그의 비서 이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내일 저녁 자선 경매 행사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주주들과 투자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 실장의 목소리는 항상 딱딱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무감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곳 역시 또 다른 전쟁터일 뿐이며 진정한 소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스테이크 한 조각을 더 입에 넣고는 접시 위 남은 음식들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외로운 밤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어두운 골목 어딘가 반지하방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방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비좁은 공간. 한세윤 세요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컵라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퉁퉁 불어터진 면발은 그녀의 지쳐버린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했다. 며칠 전 그녀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벌인 사업 실패의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전가되었고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쫓겨났다. 네가 아니었으면, 네가 쓸데없는 짓만 안 했으면. 아버지가 내뱉던 독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그녀의 방은 창문이 거의 없어 늘 어두컴컴했다. 비가 오면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올라왔지만 그녀에게는 그마저도 익숙한 냄새였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들은 그녀의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했다. 컵라면을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짠맛이 혀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 작은 컵라면 하나가 그녀의 오늘이자 내일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에 머물렀다. 모서리가 해지고 종이가 누렇게 변색된 스케치북이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그녀가 아직 잃지 않은 꿈의 증거였다. 그녀는 가끔씩 그 스케치북을 펼쳐보곤 했다. 섬세한 연필선으로 그려진 풍경화와 인물화들. 그녀의 손재주는 남달랐지만 가난과 책임감은 그녀의 꿈을 낡은 스케치북 안에 가두어 버렸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나서 그녀는 그 스케치북을 한 번도 펼치지 않았다. 꿈을 꿀 자격마저
빼앗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도 비가 내렸다. 굵은 빗방울이 그녀의 반지하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컵라면을 반쯤 남기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 뱃속이 허기졌지만 마음의 허기가 더 컸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창밖에서 작게 여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빗소리인 줄 알았지만 이내 애처로운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녀는 망설였다. 자신의 형편도 말이 아니었기에. 하지만 그 소리에는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결국 그녀는 낡은 우산을 들고 문을 열었다. 빗물에 젖은 골목길 모퉁이에서 작은 몸을 웅크린 채 비를 맞고 있는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다. 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몸은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잊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고양이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골골거리며 안심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 안긴 고양이를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에게는 따뜻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다. 고양이를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온 세윤은 낡은 수건으로 고양이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고양이는 낯선 환경에 경계하는 듯했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이내 긴장을 풀었다. 세윤은 따뜻한 물을 데워 낡은 컵에 담아주었고 아기 고양이는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그녀는 방 한 구석에 있던 낡은 담요를 꺼내 고양이에게 둘러주었다. 따뜻한 담요에 몸을 감싼 고양이는 그녀의 무릎 위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세윤은 잠든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작은 생명체 하나가 그녀의 텅 빈 방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아내지 않았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픔 홀로 남겨진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모든 감정들이 이 작은 고양이의 존재 앞에서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낡은 담요를 고양이에게 덮어주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 순간 그녀의 품 안에서 작은 무언가가 떨어졌다. 그것은 그녀가 가족에게 쫓겨날 때 엄마가 몰래 그녀에게 쥐어주었던 작은 은반지였다. 언젠가 네가 꼭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팔아서 써라. 엄마의 마지막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나 세윤은 그 반지를 차마 팔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의 사랑이자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반지를 주어 손바닥에 꼭 쥐었다. 차가운 은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고양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녀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학력도 경력도 내세울 것 없는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발품을 팔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수중에 남은 돈은 얼마 없었고 방세마저 밀리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홀로 방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따뜻하게 잠든 고양이가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우연히 전단지 한 장이 들어왔다. 명동자선 경매 행사 11 서빙 아르바이트 급구. 시급이 꽤 높았다. 그녀는 망설였다. 화려한 세계는 그녀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잠시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연필 자국들. 그래, 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내일을 위해 그녀는 그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작은 결심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녀의 멈춰버린 시간은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할 참이었다. 밤에 장막이 드리워진 서울 최고급 호텔 연회장 앞에는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다. 검은색 리무진과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하나같이 눈부셨다. 이 화려한 세계의 문턱 앞에서 한세윤은 주저했다. 그녀의 몸에 걸친 것은 겨우 빌린 검은색 유니폼 한 벌과 낡은 운동화였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것의 일부가 아닌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우아하게 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반지하 방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그녀는 낯선 풍경에 압도되어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어이신입,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일 도와. 마침 그녀의 옆을 지나가던 경력자 아르바이트생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서빙을 시작했다. 그녀는 접시를 들고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다니며 바쁘게 움직였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웃으며 음료를 건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를 거쳐 마치 그 뒤에 있는 무언가를 보는 듯 무심했다. 그녀는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속한 세계를 실감했다. 그때 연회장의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박서준이었다. 그는 부잣집 딸과 결혼을 약속하며 그녀를 버렸었다. 박서준은 그녀를 보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라 세윤이 아니야. 네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을 줄이야. 하기야 그 꼴이 됐는데 뭘 하겠어. 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박서준은 계속해서 그녀를 비난하며 모욕했다. 그녀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온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이었고 모욕감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그녀 자신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녀는 잠시 박서준에게 시선을 주었다. 그의 옆에는 그녀를 버리게 만든 부잣집 딸이 서 있었다. 그 여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런 애들이 우리 주변에 자꾸만 꼬이더라. 왜들 그러는 건지. 그 여자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모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은 바로 그때였다. 한세윤이 음료가 담긴 트레이를 들고 사람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박서준의 옆에 있던 남자가 고의적으로 그녀의 발을 걸었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균형은 무너졌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이미 기울어진 몸은 통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트레이는 허공으로 솟구쳤고 그 안에 담겨있던 붉은 와인이 쏟아져 내렸다. 바로 그 순간 김준우가 그녀의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는 투자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걷고 있었다. 쏟아진 와인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그의 흰 셔츠 위로 쏟아져 내렸다. 촤르륵 소리와 함께 그의 완벽했던 셔츠는 붉은 와인으로 얼룩졌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그와 그녀에게로 향했다. 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불안한 눈동자를 스쳤다. 세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셔츠를 닦아내려 했지만 그의 손은 닿지 않았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섰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무슨 짓이야? 저런 애들을 왜 들여보낸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박서준이 다가와 그녀를 밀치며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애는 제 전 여자친구인데. 그의 말은 준우에게 세윤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준우는 말없이 박서준과 세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세윤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을 막은 것은 그녀의 자존심과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한 무력감이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을 억누르며 텅 빈 눈으로 준우를 올려다보았다. 준우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깊은 절망을 보았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억울함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의 옷에 묻은 와인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붉은 와인이 그의 옷을 더럽혔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고의적인 장난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그는 굳이 그 상황을 해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런 사소한 일들은 무의미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셔츠를 갈아입을 것을 지시하고는 그녀를 지나쳐 그대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 머물러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비난 속에서 완전히 홀로 남겨졌다. 그날 밤 한세윤은 호텔에서 쫓겨나듯이 나왔다.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빗물과 함께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힘없이 걷다가 골목길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다. 그녀는 들고 있던 작은 핸드백을 떨어뜨렸고 주저앉는 순간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는 손길이 느껴졌다. 이봐 거기서 그녀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망연자실했다. 핸드백 안에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신분증, 휴대폰, 그리고 남은 몇 푼의 돈까지.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그렇다고 갈 곳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비에 젖은 그녀의 몸은 추위에 떨렸다. 그때 그녀의 눈에 저 멀리 보이는 한 저택의 불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무작정 그곳을 향해 걸었다. 그곳은 마치 희미한 희망처럼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문이 굳게 닫힌 저택이었다. 그녀는 철문 앞에서 서성였다.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녀는 닫힌 문을 여러 번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담벼락에 놓인 작은 사다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망설였다. 남의 집 담을 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결국 사다리를 이용해 담을 넘었다. 그녀가 담을 넘어 도착한 곳은 잘 가꾸어진 정원이었다. 그녀는 몸을 녹일 곳을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저택의 뒤편으로 향했다. 뒤편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절망적인 마음에 작은 돌멩이를 주워 창문을 내리쳤다. 이 쨍그랑 소리와 함께 창문이 깨졌다. 그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깨진 창문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곳은 창고처럼 보였다. 그녀는 잠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차가운 몸을 녹였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절망의 끝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 저택이 바로 김준호의 집이라는 것을. 그녀의 삶은 이제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창고의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한세윤은 서서히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비에 젖은 몸은 한기, 한치에 떨렸고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절망 사이를 헤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눈부신 불빛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빛을 향해 몸을 웅크렸다. 빛 속에 서 있는 것은 한 남자였다. 검은색 실크 잠옷을 걸친 익숙하면서도 낯선 남자. 김준우였다. 준우는 창고 문이 부서져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한 구석에 웅크려 있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다. 그는 처음에는 도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과 넋 나간 듯한 표정을 본 순간 그는 낮에 자선 경매장에서 보았던 그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다. 당신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세윤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준우가 있다는 사실에 얼어붙었다. 낮에 수치스러웠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비를 피하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준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표정을 굳혔다. 도둑이 아니라는 말치고는 너무나 수상한 변명이었다. 비를 피하려 했다고요. 남의 집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게 비를 피하는 방법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세윤은 더 이상 변명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때 준우의 시선은 그녀의 옆에 놓인 젖은 스케치북에 닿았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스케치북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준우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빗물에 번진 풍경화가 있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그의 눈은 점차 커졌다. 스케치북 안에는 연필로 그려진 수많은 그림들이 담겨 있었다. 풍경화, 인물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바로 그가 오늘 경매장에 차고 갔던 은색 회중시계의 정밀한 스케치였다. 단순히 시계만 그린 것이 아니라 낡은 시계의 모든 세부적인 흠집과 미세한 곡선까지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다. 그는 경매장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와인을 쏟았을 때 그녀의 눈이 잠시 그의 시계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해냈다. 이게 당신이 그린 겁니까? 준우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세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보물이 들켜버린 것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그녀의 내면 세계와 같았기 때문이다. 준우는 스케치북을 든 채로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물었다. 어떻게 내 시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죠? 세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냥 아주 오랫동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주 소중한 물건인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준우는 그녀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에게 이 시계는 멈춰버린 과거, 그리고 절대 깨고 싶지 않은 고독의 맹세였다. 그런데 이 낯선 여자는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본 듯한 말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준우의 경쟁자이자 인물 피인 김민혁, 김민휴크의 비서가 몰래 찍은 사진 몇 장을 준우의 비서에게 전송했다. 민혁은 준우를 깎아내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세윤이 준호의 집 창고에 숨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민혁의 계획은 간단했다. 세윤을 준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꽃뱀으로 몰아세워 준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저 여자를 이용해 김준호의 약점을 잡아 라고 지시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스케치북을 그녀에게 돌려주며 일어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재능은 분명 놀라웠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삶에 침범했다는 사실은 그를 불편하게 했다. 그는 다시금 차가운 가면을 쓰고 그녀에게 말했다. 일단 옷을 갈아입고 이만 돌아가시오.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은 잊어. 그는 그녀에게 약간의 현금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세윤은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거절하고는 힘없이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존심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준우는 그녀의 행동에 잠시 당황했다. 모두가 돈을 원했지만 그녀는 돈을 거절했다. 준우는 그녀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녀가 창고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준우의 비서이실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회장님 김민혁 사장이 언론에 회장님과 어떤 여자의 스캔들을 터뜨리려 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준우는 전화를 끊고 다시 세윤을 돌아보았다. 창고 문 앞에서 서성이던 그녀의 모습이 민혁이 꾸민 음모와 겹쳐 보였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이대로 내보냈다가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잠깐! 준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아직 가지 마시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다시 말했다. 나와 계약을 합시다. 당신은 당분간 내 집에 머무르시오. 그리고 내 약혼녀가 되어주시오. 세윤은 그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터무니없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무슨 말씀이신지 라며 말을 더듬었다. 준우는 그녀의 손에 다시 한번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다. 돈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오. 대신 당신은 내 약혼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없습니다. 언론에 당신의 얼굴이 팔리기 전에 이 집으로 들어오시오. 세윤은 그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봉투에 담긴 돈과 그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지만 동시에 꺼져가던 삶의 불꽃이 다시금 희미하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기괴한 계약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김준우의 저택, 이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은 이제 한세윤에게 비밀이라는 이름의 감옥이 되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고급스러운 잠옷을 걸친 채 준우가 지정해준 방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왜 이 계약에 동의했을까? 준우의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절망의 끝에서 그녀에게 내민 손길을 놓을 수 없었던 걸까? 그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어색하게 준우의 집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준우는 그녀에게 무심하게 규칙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첫째, 절대 내 허락 없이 이 집을 벗어나지 마시오. 둘째, 당신의 역할은 오직 내 약혼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완벽하게 그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셋째, 내 사생활에 대해 묻지 마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과 나는 단지 계약 관계일 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오. 세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이 아려왔다.
그는 그녀를 구해준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한편으로 안도했다. 이 관계가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비즈니스 관계라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그래, 이건 그저 역할극일 뿐이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준우의 예상과 달리 김민혁은 이미 언론에 이 가십거리를 흘려놓은 뒤였다. 김준우 CEO 의문의 여성과 동거 중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흐릿하게 찍힌 그녀의 사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준우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빌어먹을 김민혁 이 자식.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 기자회견은 단순한 해명이 아닌 그들의 약혼을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터였다. 준우는 세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당신의 역할은 내 옆에 서서 내가 던지는 말에 동의만 하면 됩니다. 절대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시오. 세윤은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우가 시키는 대로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받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그녀는 잊을 수 없었다. 기자회견 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준우와 세윤은 함께 단상에 섰다. 준우는 침착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사람들을 압도했다. 그는 민혁의 의도대로 스캔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려 했다. 한세윤 씨는 저의 약혼녀가 맞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다. 기자들은 놀라움과 궁금증으로 술렁거렸다. 준우는 세윤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세윤은 준우의 손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온도를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한겨울의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완벽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연기했고 그녀는 그저 그의 연기에 맞춰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기자회견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갑자기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두 분의 만남이 너무나 갑작스러운데요. 혹시 한세윤 씨가 그동안 김 회장님의 재력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그 질문은 마치 민혁의 입을 빌려 말하는 듯했다. 세윤은 그 질문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기자에게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기자회견은 그들의 관계가 공식화되는 자리인 동시에 세윤의 과거와 현재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징적인 무대가 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시선 속에서 철저하게 홀로 남겨졌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비난이 그녀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준우의 집으로 돌아온 세윤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준우는 그런 그녀를 쫓아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보았던 깊은 절망과 외로움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심장 속 차가운 얼음이 그녀의 존재로 인해 서서히 녹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준우는 중요한 사업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이 사업은 그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프로젝트였지만 김민혁이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었다. 민혁은 준우가 발표할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용하려 했다. 준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완벽했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준우는 늦게까지 서재에서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세윤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지만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늦도록 일하시길래 혹시나 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준우는 차를 받아들고 그녀에게 말했다. 앉아요. 그녀는 준우의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준우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왜 내게 잘해주는 겁니까? 그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세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냥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어요. 회장님도 저처럼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준우의 심장은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세윤은 준우의 옆에 놓인 낡은 회중시계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 시계 혹시 제가 고쳐봐도 될까요? 그녀의 말에 준우는 놀랐다. 아무도 그의 시계에 대해 묻지 않았고 만지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대로 해보시오. 세윤은 준우의 허락에 조심스럽게 시계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능숙했다. 그녀는 준우가 준 회중시계를 그림으로만 그렸던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시계 수리공이었던 할아버지 밑에서 배운 재능이 있었다. 그녀가 시계를 수리하는 동안 준우는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는 어머니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다. 세윤은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 역시 가족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준우의 손에 멈춰버린 시계를 올려놓았다. 고쳤습니다. 이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것처럼 회장님의 시간도 다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준우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째깍째깍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차가운 심장에도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김민혁의 계략으로 인해 김준우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연일 준우의 리더십을 비난했고 그가 준비해온 신규 프로젝트의 발표는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준우는 초조해졌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민혁의 교묘한 방해 공작은 그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다. 한세윤은 준우의 곁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준우는 밤낮 없이 자료를 검토하고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녀는 그런 준우를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준우가 그녀에게 보인 차가운 태도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들의 관계는 미묘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준우는 그녀가 수리해준 회중시계를 늘 손목에 차고 다녔고 가끔씩 그녀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사업 발표회 날이 다가왔다. 준우의 프로젝트를 평가할 심사위원들 앞에는 김민혁도 자리하고 있었다. 민혁은 준우를 향해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보냈다. 김 회장님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저는 아주 좋은 소식을 들고 왔는데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비열함이 서려 있었다. 준우는 민혁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프로젝트의 성공만을 생각했다. 발표회장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곳은 준우가 처음으로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던 곳이었다. 그에게는 꿈과 열정의 시작을 상징하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실패를 경험했던 쓰라린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는 이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했다. 민혁이 어떤 함정을 파놓았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세윤은 준우의 뒤편에서 그를 응원하며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준우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우연히 준우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민혁의 음모가 담긴 작은 단서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결정적인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 준우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그는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로젝트의 비전과 기술력을 설명했다. 하지만 발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민혁은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꺼내 들었다. 잠깐만요, 김 회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기술은 이미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회사에서 말이죠. 그의 말에 발표 회장은 술렁거렸다. 준우는 당황했다. 민혁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민혁은 교묘하게 준우의 기술을 일부 변경하여 먼저 특허를 출원해버렸던 것이다. 준우는 민혁의 덫에 걸린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심사위원들은 동요했고 준우의 회사 주가는 실시간으로 더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때 단상 아래에 서 있던 세윤의 눈에 준우의 발표 자료가 들어왔다. 그녀는 준우의 자료와 민혁의 자료를 비교했다.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민혁의 자료에 있는 특허 번호가 그녀가 며칠 전 준우의 서재에서 우연히 보았던 민혁이 찢어버린 종이 조각에 적혀있던 번호와 일치한다는 것을. 그녀는 망설였다. 이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버거웠다. 하지만 준우의 절망적인 표정을 본 순간 그녀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우에게 달려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회장님 민혁 씨의 자료, 제가 본 것과 같아요. 준우는 그녀의 말에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세윤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제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개발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김민혁 사장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자신의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그의 말에 민혁은 비웃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증거를 대보시죠. 바로 그때 세윤은 준우의 옆에 서서 가져온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민혁의 자료와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증거를 그림으로 그려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연필을 든 손은 정확하고 섬세했다. 그녀는 민혁의 특허 자료에 숨겨진 미세하게 변경된 기술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스케치가 아닌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세윤의 그림이 완성되자 발표회장은 정적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그녀의 놀라운 재능과 그녀가 그려낸 증거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준우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재능이 이토록 대단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그림은 마치 살아있는 증거처럼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민혁은 당황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세윤과 준우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준우는 민혁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혁 사장,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준우의 말에 민혁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준우에 대한 질투와 시기로 인해 이런 일을 꾸몄다고 고백했다. 발표회장은 순식간에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준우의 승리에 환호했고 그의 옆에 서 있는 세윤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보고 접근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우를 구한 영웅이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예술가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모든 서름과 아픔을 씻어내는 듯했다. 준우는 세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느끼는 진심 어린 감정의 증거였다. 그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세윤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혁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준우의 회사는 주가를 다시 회복했다. 그리고 한세윤의 이름은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준우는 자신의 삶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녀였다. 발표회에서의 극적인 반전 이후 세상은 한세윤과 김준우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언론은 그녀의 놀라운 재능과 용기를 칭찬했고 준우의 회사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확고한 신뢰를 얻게 되었다. 한때 그들을 향했던 비난과 조롱은 이제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다. 김민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꾸민 모든 음모는 백일에 드러났고 그는 법적 처벌과 함께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그의 회사는 파산했다. 그가 그렇게도 얻고 싶어 했던 명예와 권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그는 감옥에 갇힌 채 자신의 어리석음과 질투심을 후회하고 있었다. 한편 세윤을 버렸던 가족들은 그녀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특히 사업 실패의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전가했던 아버지는 그녀의 성공 소식을 듣고는 용서를 구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세윤은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들에 대한 미움보다는 무관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인정이나 용서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준우는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세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세윤 씨, 처음에는 당신을 그저 내 방패로만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이용하려 했던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세윤은 그의 사과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는 제 재능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의 말에 준우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감사함을 표현했다. 준우는 세윤에게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내 약혼녀가 아닌 내 진정한 배우자가 되어주세요. 내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그의 청혼에 세윤은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재력이나 지위를 보고 결혼을 결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준우가 아닌 오직 김준우라는 한 사람만을 보고 싶었다. 세윤은 준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재능은 있지만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미술재능기부센터를 만들어주세요. 그녀의 제안에 준우는 흔쾌히 동의했다.
그는 그녀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한세윤 미술 재능 기부센터를 설립했다. 그것은 그녀의 꿈이자 그녀가 세상에 보답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 센터 설립을 축하하는 자리, 준우와 세윤은 함께 마이크 앞에 섰다. 준우는 그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센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옆에 있는 이 사람 덕분입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세윤의 눈계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그제야 그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준우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후 세윤은 미술재능기부센터의 관장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꿈을 펼쳐나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준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흐뭇해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고 그의 삶은 그녀로 인해 따뜻함과 활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날 밤 준우와 세윤은 함께 준우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준우는 그녀가 수리해준 은색 회중시계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 시계는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시간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이 시계를 보며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다. 세윤은 준우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 시계는 다시 움직이고 있잖아요. 회장님의 시간도 저의 시간도 이제는 다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준우는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멈춰버린 시계로 기억했지만 이제 그 시계는 그녀를 만난 순간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준우와 한세윤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더 이상 화려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따뜻한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교회의 저택이었다. 창밖으로는 푸른 잔디와 잘 가꾸어진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은 그들의 삶에 색채를 더해주었다. 준우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세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세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는 일이 바쁠 때도 언제나 그녀를 가장 먼저 생각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이제 그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윤은 한세윤 미술 재능 기부센터의 관장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둡고 슬픈 그림이 아닌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한 풍경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그들의 마음속 상처를 보듬어주는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꿈은 그녀 자신만의 것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세윤은 준우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여보,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준우는 그 소식에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이후
이렇게 완전한 행복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해 겨울 그들의 품에는 예쁜 아기가 안겨 있었다. 아기의 이름은 혜운이었다. 하늘의 은혜라는 뜻의 이름처럼 아기는 그들의 삶의 축복과도 같은 존재였다. 준우는 혜운을 품에 안고 밤새도록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세윤은 잠든 아기의 얼굴을 스케치북에 담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아기로 인해 더욱 풍요롭고 완전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세상에 나누고자 했다. 그들은 미술재능기부센터를 확장하여 혜운재단이라는 이름의 사회복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예술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세윤은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고, 준우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마지막 장면 혜운재단에서 개최한 작은 미술 전시회에서 준우와 세윤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해맑게 웃는 혜운이가 있었고, 혜운이의 손에는 세윤이 그려준 작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전시회장에는 세윤의 작품들과 함께 그녀가 가르친 아이들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 그림들은 모두 밝고 따뜻한 색채로 가득 차 있었다. 준우는 세윤의 손을 잡고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고마워요, 세윤 씨. 당신 덕분에 내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었고,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윤은 그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준우가 차고 있는 은색 회중시계를 쓰다듬었다. 째깍째깍. 시계는 변함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이,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약속하는 듯했다. 전시회장 한쪽 벽에는 세윤이 그린 준우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림 속 준우의 얼굴에는 차가운 고독 대신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그림은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봄날의 서막이었다.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사랑을 찾은 준우와 세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아름다운 댓글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을 계속 성장하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마치 보석처럼 흩뿌려진 강물 위로 춤을 추고, 고층 빌딩들은 차가운 유리벽 속에 자신들의 욕망을 가두고 있었다. 그 욕망의 정점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의 창가에 김준우, 김준우가 서 있었다. 35 젊은 나이에 한국 굴지의 IT 기업을 이끄는 CEO. 사람들은 그를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지만 그의 삶은 미다스 왕의 그것처럼 차갑고 외로웠다. 그는 손만 댔다 하면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아무것도 담지 못한 텅 빈 잔이었다.